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9일 수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입니다. 최상병 특검법이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습니다. 여당은 순리대로 처리된 거라고 평가했지만 야당은 22대 국회에서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어젯밤 경기 강원 접경지역 일대에서 북한이 살포한 전단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됐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는 대남 전단이 발견됐다는 재난 문자가 발송되면서 시민들이 불안을 호소했습니다.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투입된 공중보건의와 군의관에게 지급돼야 할 파견 수당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 의결이 늦어지면서 일부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며 다음 주까지는 지급될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경복궁 담장에 낙서라고 10대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30대가 경찰 조사를 받던 중 달아났다가 2시간 만에 붙잡혔습니다. 담배를 피우다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달아났는데 경찰의 허술한 관리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가짜 환자를 모아 수술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실손보험금 12억 원을 부당하게 타낸 병원장과 일당 100여 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스라엘 탱크가 가자 지구의 마지막 피난처인 라파 중심가에 진입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국제사회 반대에도 이스라엘이 본격적인 지상전을 강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최상병 특검법이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됐습니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최상병 특검법 무기명 재표결을 진행한 결과 출석 의원 294명 가운데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폐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은 제적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즉 196표 이상 찬성표를 받아야 가결됩니다. 어제 자정을 앞두고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북한이 살포한 대남 전단이 발견됐다는 재난 문자가 발송되면서 한밤중 시민들이 불안을 호소했습니다. 경기도는 어젯밤 11시 34분쯤 북한 대남 전단 추정 미상 물체가 식별돼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식별 시 군부대에 신고하라는 내용의 위급 재난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가 오후 11시쯤 북한 대남 전단 추정 미상 물체가 식별됐다고 언론에 공지한 뒤 30여 분이 지나 발송된 겁니다.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투입된 공중보건의, 공보의와 군의관에게 지급돼야 할 파견 수당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주 지급됐어야 할 4월 파견 수당 18억 8천만 원 가운데 40% 수준인 7억 8천만 원만 지급된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파견 수당은 기존에 편성된 예산이 아니라서 예비비를 통해 지급해야 하는데 국무회의 의결이 늦어지면서 일부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히고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전원에게 파견 수당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공보의들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임금 체불이 이렇게 정부 쪽에서 이렇게 될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이 굉장히 화가 났죠. 무조건 급한 대로 쓰고 어쨌든 빨리 부려먹기 좋은 그런 걸로 생각하지 않나. 시민 계좌에 넣었던 예비 비용 같은 게 있었는데 그런 거를 깨가지고 좀 부족한 생활비에 썼습니다. 실손 의료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을 모집해 수술을 한 척 서류를 꾸며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댄 병원장과 일당 100여 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보험사기 방지법 위반 혐의로 병원장인 30대 A씨와 브로커, 가짜 환자 등 174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5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재작년 11월부터 9개월 동안 경기도 수원에 있는 A씨의 병원에서 가짜 환자들을 끌어모아 여유증과 다한증을 수술했다며 서류를 조작해 보험사에서 실손보험금 12억 원가량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해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하도록 미성년자들을 사주해 구속수사를 받던 이른바 이 팀장이 도주를 했다가 2시간가량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어제 오후 1시 50분쯤 이 팀장 30살 강모 씨가 도망쳤지만 1시간 50분 만에 인근 교회 건물 옷장에 숨어있던 강 씨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YTN이 확보한 영상을 보면 하얀 옷을 입은 이 팀장이 경찰청을 빠져나와 뛰어가고 그 뒤를 경찰이 쫓는 모습이 보입니다. 조사를 받던 강 씨는 쉬는 시간 담배를 피우고 싶다며 밖으로 나와 흡연을 마치고는 경찰청 울타리를 뛰어넘어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최후 보루로 여겨지는 가자 최남단 도시 라파 중심가에 탱크를 진입시키며 지상전에 들어갔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들은 현지 시간 28일 라파 중심가에 있는 알 아우다 모스크 인근에서 여러 대의 이스라엘군 탱크가 목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카타르 방송인 알자지라도 이스라엘군 탱크가 라파 서쪽 지역으로 진격했다며 이집트와 완충지대를 장악해 라파를 포위하려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국제사회 반대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지상전을 강행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최상병 특검법이 부결되고 최종 폐기됐습니다. 재표결 결과를 보면 여권 내에서 공개적으로 찬성하겠다고 밝혔던 의원을 제외하면 이탈표는 거의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22대 국회에선 여권 내 8명만 반란표를 던져도 거부권이 무력화되는 만큼 향후 여야 극한 대치가 계속될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박광렬 기자입니다. 범야권 181명, 이 가운데 구속수감 중인 윤관석, 컷오프 뒤 민주당을 탈당한 이수진 의원이 불참하면서 179명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찬성표 179표와 일치합니다. 문제는 여당 내에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한 5명의 의원이 있다는 겁니다. 마음을 바꾸지 않았다고 가정하면 범야권에서 최소 5명 이탈표가 나왔다는 추론이 가능해집니다. 여권 내 특검법 찬성파 일부가 찬성 대신 무효표를 던졌을 가능성도 있지만 대체로 부인하는 기류가 강합니다. 정에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도록 우리가 선제적으로 좀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게 좋겠다. 제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50명이 넘는 낙천 의원과 접촉하며 단일 대우를 강조해온 여당 입장에선 최소 방어선 구축에 성공했다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첫 시험대로 꼽힌 이탈표 최소화를 이뤄내면서 추경호 원내지도부의 리더십도 힘을 받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많이 말씀을 나눈 그 결과대로 우리 의원들께서 당론으로 정했던 이 사안에 대해서 어긋남이 없이 단일 대우에 함께 해주셨다. 내심 두 자릿수 이탈표를 기대했던 민주당은 오히려 야권 이탈표 가능성이란 다소 불만족스러운 결과를 받아들게 됐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거듭 대여 투쟁 기조를 다짐하고 여권의 단일 대우를 최악의 의회 참사로 규정하면서 공세 고삐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또 여당이 왜 이렇게 극렬하게 진상 규명을 방해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 한 점 의혹 없도록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22대 국회에선 민주당 내 친명 성향이 더 두드러지고 범야권 192석이란 압도적 여소야대 구도까지 전개됩니다. 때문에 야당의 특검 재추진 동력은 여전하다는 분석 속에 여당을 향한 압박 수위도 더욱 높일 것으로 관측됩니다. 여당의 발목 잡기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겠습니다. 신속하고 단호하게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최상병 특검법 재표결에선 여야 모두 소신투표보다는 결집에 방점이 찍힌 모습입니다. 이 야권의 거부권 법안 재추진 방침과 여야 원구성 협상 등 곳곳에 뇌관이 자리한 22대 국회에서도 이 강대강 대치는 여전할 것이란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여야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국민연금 개혁 과제는 결국 22대 국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일단 연금 특위부터 새로 꾸려야 하는데 최종 합의까지는 더 큰 진통이 예상됩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도 연금 개혁안은 끝내 안건으로 오르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소득 대체율 1% 차이가 별거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1%당 차이가 누적 수지 적자는 900조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도 지금 하지 않겠다. 본회의도 반대한다. 안 하겠다. 반대하겠다는 말을 빼고는 할 말이 없는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내는 돈인 보험료율과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의 수치를 조정하는 모수개혁부터 하자는 야당 주장과 기초연금과 연계하는 이른바 구조개혁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여당 주장이 평행선을 달린 겁니다. 재정 고갈에 따른 미래세대 부담 증가를 고려하면 더는 미룰 수 없다는 공감대는 마련됐지만 공은 결국 22대 국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새로 연금특위를 구성하는 건 물론 모수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할 여야정 협의체를 꾸리자고 제안했습니다. 여야정 협의체와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하여 청년과 미래 세대를 포함한 국민적 공감을 얻어가며 정기국회 내에서 처리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합니다. 첫 정기국회에서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도 공언했지만 여야가 협상의 속도를 낼 수 있을진 미지수입니다. 원구성 협상조차 난항을 겪는 상황에서 연금특위 설치 합의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거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시간이 갈수록 지방선거, 대선 등 굵직한 정치 일정이 다가온다는 점도 변수인데 정치권은 보통 선거를 앞두고 가입자 저항을 받는 연금개혁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다시 미루면 무슨 위원회 구성하고 뭐 하고 논의하고 이러느라고 한 1년 갈 거고 그러면 곧 지방선거고 그 다음이 대선인데 실제로 할 수 있겠습니까? 안 하자는 것 같습니다. 연금개혁 논의를 위해 혈세까지 쏟아부었지만 빈손으로 끝나게 되면서 정치권을 비판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22대 국회에서 여야는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동시 논의할 가능성이 큰데 난도가 더 높아지는 만큼 합의점 도출에 적잖은 난항이 예상됩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로 발생한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농어촌 보건소 등에서 일하는 공중보건의와 군의관들을 대거 투입했는데요. 정작 이들에게 약속한 파견 수당은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웅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월 상급종합병원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 확대에 반대하며 의료 현장을 집단 이탈하자 정부는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공보의와 군의관들을 대신 투입했습니다. 수술 등 필수적인 치료가 지연되지 않도록 필수 의료 수련을 받은 공보의 150명과 군의관 20명을 3월 중에 우선 투입하고 상황에 따라 추가 투입도 준비하겠습니다. 현재까지 투입된 공보의와 군의관은 5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들에게 약속한 특별 지원 활동 수당과 출장비 등 파견 수당이 제때 지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집계한 자료를 보면 지난주 지급했어야 할 4월 파견 수당은 18억 8천만 원이었지만 실제로는 40% 수준인 7억 8천만 원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절반 넘는 공보의와 군의관은 일하고도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한 겁니다. 공보의들이 참여하는 단체 대화방에는 파견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 농어촌에서 일하다 도심에 있는 상급병원으로 옮겨온 터라 숙식을 모두 알아서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수당 지급이 지연되면서 온전히 진료에만 신경 쓸 수 없는 환경에 놓이게 된 겁니다. 임금 체불이 이렇게 정부 쪽에서 이렇게 될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이 굉장히 화가 났죠. 무조건 급한 대로 쓰고 어쨌든 빨리 부려먹기 좋은 그런 걸로 생각하지 않나. 치매 계좌에 넣었던 예비 비용 같은 게 있었는데 그런 거를 깨가지고 좀 부족한 생활비에 썼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기존에 편성된 예산이 아니라서 예비비를 통해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국무회의 의결이 늦어지면서 일부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모두 지급될 거라고 덧붙였는데 정부는 지난주부터 군의관 120명을 추가 투입한 상황입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경복궁 담벼락 낙서를 사주한 혐의 등으로 5개월 만에 붙잡혀 구속됐던 이른바 이 팀장 강모 씨가 경찰 조사를 받다 달아났습니다. 2시간가량 만에 다시 붙잡히긴 했는데 구속 피의자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하얀 옷을 입은 남성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어가고 경찰이 뒤를 쫓습니다. 이른바 이 팀장으로 불리면서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하도록 미성년자들을 사주했던 30살 강모 씨가 구속된 지 불과 사흘 만에 도주를 감행한 겁니다. 악 쓰는 소리인데 막 뛰어가더라고요. 악 쓰면서 이제 막 뛰어가는 건 제가 조금 본 것 같아요. 조사를 받던 강 씨는 잠시 쉬는 시간에 수사관 2명 앞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감 씨가 소홀한 틈을 타 2m 높이 울타리를 넘어 달아났습니다. 경찰을 따돌리고선 길거리에서 유유자적하는 여유로운 모습까지 보인 강 씨. 결국 처음 도주했던 서울경찰청 별관 건물에서 불과 300m 떨어진 교회 건물 2층 옷장에 몸을 숨기고 있다가 붙잡혔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소요된 시간은 무려 2시간가량. 강 씨는 수갑을 차고 있지 않은 상태였고 경찰은 도주 1시간 만에야 관련 지령을 내려 CCTV로 동선을 추적해 겨우 붙잡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리가 나고 경찰분들이 되게 많았고요. 그래서 보게 됐는데 경찰분들한테 붙잡혀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구속된 피의자가 자살과 자해 우려가 있을 때 수갑을 채운다면서도 피의자 관리를 소홀히 한 것은 사실이라며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강 씨에게 도주 혐의를 추가 적용했지만 경복궁 낙서 사건 발생 5개월 만에 겨우 붙잡은 피의자를 허술한 관리로 놓칠 뻔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가짜 환자를 모아 수술한 척 서류를 꾸며 10억 원 넘는 실손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병원장까지 가담한 보험 사기였는데 해당 병원장 등 의사 2명은 상습적으로 마약류를 투약한 채 환자 진료를 본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김희영 기자입니다. 사복을 입은 경찰관 여럿이 병원으로 들이닥치고 수술복을 입은 의사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내밉니다. 레이저 기기를 비롯해 각종 시술 도구가 가득한 내부. 일반 병원과 다를 바 없어 보이지만 수백 차례 보험 사기가 벌어진 현장입니다. 30대 병원장 A씨 등은 브로커들과 공모해 실손보험을 든 가짜 환자들을 모집하고 여유증이나 다한증으로 수술을 받은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타냈습니다. 통상적인 일반 성형술 같으면은 코라든지 눈 같은 건 노출되어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굳이 뭐 따로 안 봐도 되지만 이 부분은 볼 수가 없는 부위라서 조사하기 굉장히 까다로운. 고액을 청구할 수 있고 비교적 수술이 쉬워 위장도 쉬운 질환이라는 점을 노렸습니다. 이들이 환자를 수술한 것처럼 꾸민 허위 의무 기록들입니다. 모두 200건이 넘는데 쌓아보니 제 어깨에 닿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재작년 말부터 9개월 동안 30곳이 넘는 보험사로부터 부당하게 타낸 보험금이 12억 원이 넘습니다. 이들은 A씨를 중심으로 가짜 환자 모집부터 보험금 청구까지 역할을 나눠 체계적으로 범행했습니다. 병원 관계자들은 손해사정사의 검증을 대비해 지침을 만들어 가짜 환자들을 교육하고 수술한 척 가슴에 상처를 낸 다른 환자의 사진을 도용해 보험사의 눈을 속이기도 했습니다. 더구나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면 브로커들이 피보험자 가족 행세를 하며 금융감독원에 민원까지 넣었습니다. 병원장이 직접 단여한 거고 총괄한 거지 않습니까? 보험금에 필요한 각종 서류들을 발급해줬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보험금 청구가 되기 때문에 훨씬 쉽게 수월하게 되죠. 심지어 A씨 등 의사 2명은 프로포폴 투약을 목적으로 한 미용시술 영업을 일삼는가 하면 본인들도 상습적으로 마약류를 투약한 채 진료를 보거나 수술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병원 관계자들과 브로커, 가짜 환자까지 모두 174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5명을 구속했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해병대원 특검 법안은 국회에서 최종 폐기됐습니다. 이제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어갑니다. 속도를 내야 하는 공수처는 이번 달에만 2차례 조사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3차 소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최상병 특검법이 결국 폐기되면서 최상병이 숨진 데 대한 업무상과 실은 경북경찰청이 초동조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를 이어나가게 됐습니다. 재표결에 앞서 취임 인사차 국회를 찾은 오동훈 공수처장은 법과 원칙을 강조했고 선거가 가리키는 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건이니 열심히 수사하겠습니다. 공수처도 부결 직후 입장을 내고 지금까지 해온 대로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치권에서 신속, 엄정 수사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공수처 걸음은 더 빨라질 전망입니다. 공수처는 일단 핵심 피의자인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추가 소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 사령관은 앞서 지난 4일과 21일에도
각각 12시간 넘게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는데 세 번째로 출석하게 되면 추가 진술과 녹취 등을 토대로 윗선 외압 여부 등을 다시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해서는 아직 소환 일정을 조율하거나 본격적인 조사 단계에 접어든 것은 아니고 대통령실로의 수사 확대 가능성도 언급하기는 섣부르다는 게 공수처 입장입니다. 혐의가 있는지 밝혀내기 위해서는 먼저 사실관계를 촘촘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지시나 개입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윗선 수사가 필수적인 만큼 앞으로 그 바탕이 될 군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에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해병대 수사단이 최해병 사망 사건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한 당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휴대전화로 수차례 직접 전화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은 어제 군사법원의 항병죄 재판에서 통신기록조의 결과를 확인한 결과 지난해 8월 2일 세 차례에 걸쳐 윤 대통령이 이 장관에게 전화를 건 기록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통화가 이뤄진 시각 해병대 수사단은 경북경찰청의 조사 결과 이첩을 마무리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대해 이 전 장관 변호인은 언론 인터뷰에서 사단장을 빼라는 통화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강원도에 있는 육군 신병교육대에서 군기훈련, 이른바 얼차려 도중 훈련병이 숨진 사건이 경찰로 넘겨졌습니다. 경찰이 당시 훈련을 지시한 중대장 등을 상대로 수사에 나설 예정인데요. 빈소에서 만난 유가족들은 취재진에게 무엇보다 진실규명을 호소했습니다. 지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육군 신병훈련소 입소 9일 만에 군기훈련, 이른바 얼차려를 받다 숨진 박모훈련병. 취침 시간 떠들었다는 이유로 이튿날 완전 군장을 하고 연병장을 뛰거나 팔굽혀펴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두 육군 규정 위반입니다. 군기 교육관의 규정과 절차에서 문제점이 좀 식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런 식별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경찰의 추가 수사가 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오늘 이첩하게 되었습니다. 육군 수사단은 군 형법에 따라 해당 사건 기록을 민간 경찰로 넘겼습니다. 내부 증언은 물론 사건 당시 CCTV 영상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지휘관 가혹행위 여부 등 범죄 연관성을 따져볼 계획입니다. 조사 대상은 당시 얼차려를 지시한 중대장과 부중대장 등 2명으로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입니다. 군은 이들 2명 모두 직무를 배제하고 대리근무자를 임명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군이 중대장 등 지휘관 2명을 특정해 사건 기록을 넘긴 상태라며 현장 감식은 물론 필요하다면 당시 지휘관들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간호대 진학 후 입대한 훈련병 박 씨의 빈소는 고향인 전남 나주에 차려졌습니다. 유가족들은 취재진에게 진실 규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명예회복을 위한 정부 대처를 지켜본 뒤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직 정확한 부검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군 내부에서는 숨진 훈련병이 횡문근 융해증 의심 증상을 보인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횡문근 융해증은 무리한 운동과 과도한 체온 상승으로 근육이 손상돼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병으로 질병관리청은 숨진 훈련병을 올해 첫 열사병 추정 사망자로 분류했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오늘의 주요 재판 일정입니다.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송영길 전 대표의 재판이 오늘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송 전 대표는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다시 한번 보석을 신청했는데 아직 신문 기일이 잡히진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재판도 열립니다. 노 의원은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등을 조건으로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6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해인사 현흥 스님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허위 주장을 한 여성의 항소심 선고 결과는 오늘 오후 2시 10분에 나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허위 사실 적시로 현흥 스님이 큰 괴로움을 겪었을 것 같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현지 기업으로부터 항공료와 숙박비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도현 전 주 베트남 대사의 항소심 선고 기일도 오늘 오후 2시에 잡혔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대사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380만 원도 명령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대선 캠프 출신 인사들의 재판이 열립니다. 이들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핵심 증인에게 거짓 알리바이를 증언하도록 교사하고 조작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최근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까마귀 한 쌍이 사람들을 공격한다는 제보가 잇따라 들어왔습니다. 통상 봄부터 초여름까지가 까마귀의 번식기인데 이 시기에 공격성이 강해진다고 합니다. 권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봇대에 올라가 있는 까마귀 한 쌍. 한 마리가 갑자기 날개를 펴더니 사람들에게 위협하듯 코앞까지 다가갑니다. 이번에는 남성 한 명에게 날아간 뒤 머리를 정통으로 공격하고 도망갑니다. 남성은 놀란 듯 주변을 두리번거리지만 까마귀는 벌써 위로 몸을 피했습니다. 잠시 뒤엔 바로 옆으로 지나가는 여성에게 다가가 뒤통수를 쪼았는데 모두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벌어진 까마귀 습격입니다. 최근 들어 까마귀의 공격이 있었던 거리입니다. 지금은 까마귀가 저렇게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거리를 매일 지나는 사람들에겐 까마귀 울음소리만 들려도 겁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 많이 무서울 것 같고 까마귀가 지나가는데 사람을 치는 것 자체가 뭔가 위해를 가하는 거기 때문에 매우 공격스러울 것 같아요. 까마귀를 없애준다거나 하는 처치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까마귀들이 점점 더 도심에 몰려들고 있다는 겁니다. 도심 공원 등에서 먹이를 구하기 쉽고 빌딩 이곳저곳에 둥지를 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까마귀의 개체수가 10배 이상 늘었다는 분석도 있는데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 수원과 평택 등에서도 까마귀 수백 마리가 떼지어 날아다니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까마귀의 공격성은 번식기 때 더 강해지는데 통상 봄과 여름 사이에 알을 낳고 새끼를 기릅니다. 둥지가 있거나 새끼가 있거나 그런 것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적극적으로 여기 오지 마라. 즉 내가 여기 지키고 있으니까 당신은 좀 멀리 가라. 회피를 유도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관할 구청 등에서 나와 까마귀 둥지를 치워 없앤다면 사람에게 더 공격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만약에 이제 거기가 특정 영역이고 건물을 관리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 주변에다가 여기쯤에서는 까마귀의 공격적인 행동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회를 하라고 하면서 우회로를 표시하거나. 전문가들은 까마귀 공격을 당할 경우 흥분시키지 말고 일단 피하는 게 현실적인 대책이라고 조언합니다. 까마귀가 자연에서 터전을 잃고 도시로 날아온 거란 지적도 있는 만큼 피해를 줄일 방안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SK 하이닉스에서 일하던 중국 국적 직원이 반도체 불량률을 낮추는 핵심 기술을 중국 화웨이로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지난달 말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중국 국적 30대 여성 A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현재 기소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전 직원인 A씨는 재작년 6월 퇴사 직전 반도체 불량률을 낮추는 핵심 기술 관련 문서 3천여 장을 출력해 빼돌린 혐의를 받습니다. 북한이 그제 발사한 정찰 위성은 발사 2분 만에 공중에서 폭발했습니다. 북한은 이번 위성 발사에서 새로운 방식의 엔진을 사용했다고 발표했는데요. 러시아 기술 이전 가능성이 나오는 가운데 군 당국은 엔진 직도입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1월 위성 발사 성공 이후 북한은 잇따라 엔진 시험에 나서며 러시아 지원 속에 발사체 엔진 성능을 개선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이번 발사에서 새로 개발한 엔진을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액체 산소를 산화제로 또 케로신, 등유를 연료로 썼다고 하는데 이전 북한 발사체에서는 볼 수 없던 방식입니다. 지난해 위성 발사 때는 군사용에 주로 쓰이는 방식대로 적연질산의 산화제로 다이메틸 하이드라진을 연료로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적용한 방식은 우리나라 나로호와 누리호, 미국 스페이스X의 팰컨 발사체 등 우주 발사체에 널리 쓰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 발사체 기술은 세계적으로 러시아가 앞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 만큼 러시아의 기술 지원을 받은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성능 개선과는 별개라는 인식을 주기 위해 새로운 시도를 했을 거란 시각도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제재가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하는 모든 위성 발사체도 제재에 속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탄도미사일에 거의 사용을 못하고 있는 극초원 산화제, 극초원 이제 추진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실은 그러면 열애가 되는 거잖아요. 발사체에 실린 위성의 성능도 관심이었는데 지난해 11월 쏘아올린 만리경 1호는 해상도가 3m 이상으로 군사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평가돼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탑재한 위성을 만리경 1의 1호 신형 위성으로 소개해 역시 러시아의 기술 지원을 받아 해상도를 높이는 등 기능을 향상했을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기술 지원을 해줬을 거예요. 이미 기존의 인공위성을 만들어 놓은 상태라 그러면 그것의 문제점을 찾고 그것의 성능이나 품질을 올릴 수 있게 이번엔 실패했지만 러시아가 발사체와 위성까지 관련 기술을 북한에 지원했다면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우리 군 당국은 분석이 더 필요한 만큼 단정할 수 없다면서도 기술 지원을 넘어 북한이 러시아 엔진을 그대로 가져다 사용한 경우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최후 보루로 여겨지는 가자 최남단 도시 라파 중심가에 탱크를 진입시키며 지상전에 들어갔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들은 현지 시간 28일 라파 중심가에 있는 알 아우다 모스크 인근에서 여러 대의 이스라엘군 탱크가 목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카타르 방송인 알자지라도 이스라엘군 탱크가 라파 서쪽 지역으로 진격했다며 이집트와 완충지대를 장악해 라파를 포위하려 한다고 전했습니다. 주민들은 이스라엘군이 전날 밤부터 항공기와 탱크를 동원해 라파 도심을 공격했고 주부르 지역에서는 이스라엘군과 하마스 대원 간의 총격전도 벌어졌다는 목격담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이스라엘이 국제사회 반대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지상전을 강행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8일 가자지구 남단 라파 서부 대피 지역에 있는 난민촌을 이스라엘군이 공격해 최소 21명이 숨졌다고 가자지구 보건당국이 밝혔습니다. 공격을 받은 알-마와시 난민촌은 이스라엘이 라파 주민들에게 피난할 수 있는 안전지대로 통보했던 지역입니다. 가자지구 당국은 탱크 포탄 4발이 난민촌 천막에 떨어졌으며 사망자 가운데 최소 12명은 여성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군은 성명을 내고 언론 보도와 달리 군은 최근 알-마와시 난민촌을 공격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를 선구제, 후 회수 방식으로 지원하는 특별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여당이 반대 의사를 고수하고 있어 윤석열 대통령이 곧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전망이 유력합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하루 앞두고 야당 주도로 직회부된 전세 사기 특별법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강행 처리에 반발한 여당은 불참했고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해 통과시켰습니다. 재석 170인 중 찬성 170인으로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법은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사들여 피해자를 먼저 구제하고 이후 집주인한테서 비용을 회수하는 선구제, 후회수 방식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본회의 전날 경매 차익으로 피해자를 지원하는 대책을 발표하며 특별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재정 부담과 다른 범죄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들며 거부권 건의 방침을 못 박았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안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당연히 이 법은 시행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희 요구 행사하도록 그렇게 건의할 예정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고 압박했습니다.
특별법이 거부권 통치의 11번째 희생양이 된다면 국민이 윤석열 정부를 향한 거부 운동에 나설 거라며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국회에서 의결한 법을 몇 분 지나지도 않아서 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나는 자격이 없다고 좀 정말 생각이 되고요. 똑똑하게 우리가 심판할 것입니다. 야권의 압박에도 정부 여당의 반대가 확고한 만큼 윤석열 대통령은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오늘 거부권을 행사할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해당 법안은 물리적으로 재표결을 할 시간이 없어 자동 폐기 수순을 밟을 예정인데 야당이 재발의를 검토하는 만큼 전세 사기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는 22대 국회에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시행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는 표결 직후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의 거부권 요청을 공식화했는데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정부의 이런 태도에 강하게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김기봉 기자입니다. 야당 주도의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그동안 거듭 반대 입장을 밝혀온 국토부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피해자의 채권 매입 가격에 대한 분쟁 가능성이 높고 재원 마련을 위해 예산 편성을 해야 하는 등 집행에 어려움이 많은 만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주무장관으로서 책임 있는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안에 대한 제의 요구안을 제안할 것입니다. 국토부는 표결 하루 전날 이른바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내놨습니다. 전세 피해자의 우선 매수권을 LH가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매로 산 뒤 전세 피해자가 추가 임대료 부담 없이 최소 10년, 원할 경우 시세의 절반 이하 비용으로 10년 더 그 집에 살게 하겠다는 요지입니다. 야당 주도의 개정안대로 할 경우 재원이 될 주택도시기금의 사용 목적과도 맞지 않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지금 또 목적도 안 맞잖아요. 무주택 서민들 청약통장에서 잠깐 빌려온 거고 다시 내줘야 되는 돈인데 소모성으로 다 써버리고 없어지면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정부의 이런 방침에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반환 채권 액수 산정이 어렵다는 건 의지의 부족이며 필요한 재원 규모도 자신들의 추산과 달리 크게 부풀려졌다는 겁니다. 정부에서 처음에 5조 원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저희가 시민사회 쪽이랑 같이 해서 추산해 봤을 때 많이 나와야 5천억 규모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국토부에서 최근에 발표했던 게 이제 예상 규모를 1조 원으로 좀 줄였던데 무엇보다 큰 고통을 준 그 집에 더 머물기 싫다는 정서적 욕구가 묵살됐다는 불만도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시행 1년 동안 사실상 피해 구제 성과가 거의 없다가 개정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보완책을 내놓은 건 명분 쌓기가 아니냐며 불신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유력시되는 가운데 전세 사기 피해 구제를 둘러싼 갈등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기봉입니다. 낙태죄와 유류분 제도 등 우리 생명과 재산에 직결된 헌법 결정이 나오고 있지만 관련 법 개정은 지연되고 있습니다. 미개정 법령만 30여 건에 이르는데 21대 국회에서도 처리가 사실상 불발되면서 입법 공백이 커지고 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형법 제26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낙태죄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온 지 5년이 흘렀습니다. 법 개정 시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였지만 본격적인 개정 절차는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접경 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위헌 결정으로 남북관계 발전법 일부 조항이 즉시 효력을 잃게 되면서 헌법재판소가 입법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살표 시간, 장소, 방법 등을 사전에 신고하도록 입법적 보완을 하면 경찰이 이에 대응하기 용이해지므로 이 조항을 통한 제한보다 덜 침획적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개정법 추진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이렇게 위헌이나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법 개정을 기다리는 조항은 누적 30여 건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낙태죄를 비롯해 야간 5개 집회를 금지한 집회시위법과
재외선거인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하는 조항 등 4건은 이미 법 개정 시한을 훌쩍 넘겼습니다. 최근에는 연예인 구하라 씨 사례를 계기로 논란이 된 유류분 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일부 위헌과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후 부모가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자녀의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민법 개정안 처리가 속도를 내는가 싶었지만 여야가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20대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또다시 폐기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정부가 추진했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각종 감세 정책이 공수표에 그쳤습니다. 법 개정 사안이 대부분으로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는데 22대에서도 정책 실현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정부는 올해 초부터 감세 정책을 잇따라 발표해왔습니다. 내년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이 대표적입니다.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은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아마 이탈이 될 것입니다. 국회에 좀 강력히 좀 협력을 요청하고 특히 야당의 협조를 구할 생각입니다. 주식으로 번 돈이 5천만 원을 넘으면 소득의 20%를 세금으로 물리기로 한 걸 백지화하겠다고 했지만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결국 무산됐습니다. 자산을 불릴 수 있는 개인 종합자산 관리 계좌, ISA 혜택 확대도 불발됐습니다. 정부는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야당 반대가 거센 사안인 만큼 여소야대 전국에서 합의를 끌어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 부분들이 통과가 안 된 거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22대 국회가 개원되는 거와 맞춰서 큰 틀에서는 저희가 21대 때 했던 것들을 좀 더 보완하고 해가지고 최대한 빨리 국회에 제출을.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도 또 정책의 신뢰성을 위해서도 예정대로 진행되는 게 맞습니다. 금투세 도입으로 주식시장이 폭락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근거가 없는. 이대로면 당장 내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됩니다. 이에 정부의 방침을 환영해온 투자자들이 내일 폐지를 촉구하는 촛불 집회를 예고하는 등 항의가 잇따를 전망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전력부담금과 출국납부금 등 12개 부담금이 인하됩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등 13개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발표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12개 부담금을 감면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감면 규모는 연간 1조 5천억 원 수준입니다. 전기요금에 포함되는 전력기금 부담금 요율은 현 3.7%에서 내년 7월 2.7%로 단계적으로 1%포인트 인하됩니다. 영동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의 버스 전용 차로가 이번 주말부터 변경 운영됩니다. 현재 토요일과 공휴일에 신가을 분기점에서 호법 분기점까지 운영 중인 영동고속도로의 버스 전용 차로는 이번 토요일부터 폐지됩니다. 또 현재 평일 양재 나들목에서 오산 나들목까지 운영 중인 경부선 버스 전용 차로는 다음 주 월요일인 6월 3일부터는 양재 나들목에서 안성 나들목까지로 18.4km 연장 운영합니다. 현재 토요일과 공휴일에 양재 나들목에서 신탄진 나들목까지 운영하는 경부선의 버스 전용 차로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5월 29일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한국 국빈 방문 이틀째인 아랍에미리트 연합국 UAE의 모하메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엽니다. 오늘 두 정상의 일정은 대통령실에서 거행되는 공식 환영식을 시작으로 정상회담과 협정 체결식, 국빈 오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은 UAE가 중동 국가 중 유일하게 한국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핵심 우방이라며 정상회담에선 에너지와 경제, 국방 분야 등의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금융채무 통신 통합 서비스가 오늘부터 시행이 됩니다. 기존에는 관련 정보를 조회하려면 신용정보원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요. 금융감독원은 통신정보의 금융 분야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해 앞으로 금융거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근로자가 찾아가지 않은 퇴직연금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어카운트 인포에 가입한 뒤 미청구 퇴직연금이 있는지 확인하고 해당 금융기관에 연락해 연금 수령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부와 금융위원회 등은 갑작스럽게 폐업해 사용자가 지급 신청을 못했거나 근로자가 퇴직연금 가입 사실을 몰라 4만 9천여 명의 퇴직연금 1,059억 원이 금융기관에 보관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오는 31일은 바다의 날입니다. 우리 바다가 각종 해양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부두 앞바다에서 쓰레기 수거 작업을 벌였더니 폐타이어가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두 앞 바닷속에 있던 타이어 수십 개가 펄을 내뱉으며 물 위로 올라옵니다. 표면에 붙어있는 조개 등이 바다에 버려진 지 오래됐다는 사실을 짐작하게 합니다. 뒤이어 무트로, 오토바이와 밥솥 등 다양한 쓰레기가 함께 나옵니다. 부산시와 해경 등이 해양의 날을 앞두고 진행한 해양 쓰레기 수거 행사. 우리 눈에 푸르렀던 모습과 다른 바닷속이 드러났습니다. 이번 주부터 바다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 시에서는 해양 쓰레기 수거 활동과 해양 환경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행사에서 건진 쓰레기는 100톤가량. 바닷속에 들어가 수거 작업을 벌인 잠수사들은 매년 행사가 이어져도 바닷속 쓰레기가 줄지 않는다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계속 건져도 계속 있는데 그렇게 건지면 괜찮아지겠지 하면서 저희들은 그냥 계속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거라 언젠가는 괜찮아지지 않겠습니까? 매년 우리 바다에 해양 폐기물 14만 5천 톤이 새로 유입되는 거로 추정되는데 수거량은 여기에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해양 쓰레기 네거티브 전환 목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대규모 수거와 유입 방지 활동으로 해양 쓰레기 유입량보다 수거량이 더 많아지게 한다는 겁니다. 올해부터는 연 발생량보다 만 톤 많은 15만 5천 톤을 걷어 우리 바다에 남은 쓰레기를 매년 줄이겠다는 게 정부 방침입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어제 자정을 앞두고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북한이 살포한 대남 전단이 발견됐다는 재난 문자가 발송되면서 한밤중 시민들이 불안을 호소했습니다. 경기도는 어젯밤 11시 34분쯤 북한 대남 전단 추정 미상 물체가 식별돼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식별 시 군부대에 신고하라는 내용의 위급 재난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가 오후 11시쯤 북한 대남 전단 추정 미상 물체가 식별됐다고 언론에 공지한 뒤 30여 분이 지나 발송된 겁니다. 문자에는 영문으로 공습 위기 경보를 뜻하는 문구가 담겼고 경보음까지 울리면서 경찰과 소방은 물론 YTN을 포함한 언론사에도 해당 내용이 사실인지 대피해야 하는 건지 문의가 잇따랐습니다. 어젯밤 9시 50분쯤 인천 구월동에서 승용차가 앞서가던 택시와 가로수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당시 사고 충격으로 승용차 앞부분이 크게 파손됐지만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굉음과 함께 갑자기 차가 급가속했다는 목격자 증언 등을 토대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어제보다 더운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네, 다만 아침까지는 쌀쌀한 곳이 많아 일교차에 주의가 필요하다는데요.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신미림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오른다고요? 네, 오늘은 전국적으로 여름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7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고요. 대구는 무려 30도까지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일교차가 20도 가까이 극심하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현재 기온부터 살펴보면 현재 서울 기온은 15.9도, 대전은 12.9도, 대구는 10.6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동안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겠는데요. 오늘 서울 낮 기온은 27도, 대전은 28도, 대구와 강릉은 30도 선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네, 오늘 하늘 표정은 좀 어떻습니까?
네, 오늘도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연일 미세먼지 걱정 없이 대기질도 깨끗하겠는데요. 다만 호남과 경남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은 자외선 지수도 높게 치솟겠습니다. 오늘 나오실 때는 자외선 차단에도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네, 남은 한 주 날씨는 어떻습니까? 네, 주 후반에는 하늘에 구름만 많이 지나겠는데요. 기온도 오늘보다는 내려가면서 예년 수준의 늦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비 소식도 들어있는데요. 금요일인 모레는 제주도에, 주말에는 강원도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니까요.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야외 활동 시 참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